가난은 죄가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허영은 때때로 가장 순수한 영혼을 짓밟는다.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정직했고 성실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그리고 가족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간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그 모든 복수의 서막이 오른다. 내 이름은 준호다. 26살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모으셨다. 나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기에 누구보다 성실했고 정직했다. 마을 사람들도 나를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불렀다. 그날도 평범한 봄날이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 나는 그녀를 만났다. 수연이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길을 잃은 듯 두리번거리던 그녀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도시에서 온 것 같은 세련된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순수한 느낌이 있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내가 다가가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수연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했다. 네, 버스 정류장을 찾고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짧은 길이었지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도시에서 미용일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걸음걸이, 모든 것이 내게는 새로운 세계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수연은 가끔 마을에 내려와 어머니를 뵙는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만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다.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갔다. 강둑을 걸으며 손을 잡고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수연의 어머니 마영숙을 만난 순간 내 앞에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 키가 작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 내가 내 딸과 사귀는 남자구나. 집은 어디고 부모는 뭘 하시지?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우리 집의 형편을, 아버지의 일을, 모든 것을 말했다. 마영숙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녀는 단칼에 거절했다.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마영숙은 완고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수연을 정말 사랑합니다. 마영숙은 오랫동안 나를 내려다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그렇게 내 딸을 원한다면 조건이 있다. 내 집으로 들어와서 대릴 사위가 되어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수연을 향한 사랑이 더 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이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손은 반지를 끼우며 떨렸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인지 악몽의 시작인지 그때는 몰랐다. 결혼 후 나는 마영숙의 집으로 들어갔다. 제법 큰 2층 주택이었다. 처음 며칠은 마영숙도 나름 상냥했다. 수연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다. 새벽 5시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마영숙이 서 있었다. 일어나. 할 일이 많다. 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마당 청소부터 시작해서 화단 정리, 집 앞도로 청소까지.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온갖 일을 시켰다. 수연은 미용실 일로 일찍 나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다. 점심때가 되면 마영숙의 친구들이 집에 왔다. 나는 그들 앞에서 차를 우리고 과일을 깎아내왔다.
마영숙은 그때마다 나를 소개했다. 우리 사위야. 집안일 참 잘해.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다. 수연을 사랑하니까 저녁이면 더욱 힘들었다. 설거지, 빨래, 걸레질까지 모든 집안일이 내 몫이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뻐근했다. 거울을 보면 불과 몇 달 사이에 내 얼굴이 많이 야위어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마영숙의 친구 몇 명이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나는 안주를 준비하고 술을 따랐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나를 불렀다. 여기 좀 와봐. 나는 다가갔다. 그녀가 갑자기 내 볼을 꼬집으며 말했다. 얼굴은 잘생겼네. 영수가 너 사위 참 순하다.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마영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야지. 사위는 이래야 돼. 그날 밤 나는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설거지를 하다가 유리컵이 깨져서 다친 것이다. 나는 그 상처를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다. 내 손은 계속 떨렸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오빠, 왜 여기 있어? 빨리 들어가서 쉬어.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수연은 내 상처난 손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수연은 정말 몰랐다. 내가 당하는 일들을 진짜로 몰랐다. 그녀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미용실 일이 바빴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원망할 수 없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어떻게 탓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내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니 체력이 바닥났다. 식욕도 떨어졌고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말랐고 헬쑥했다. 그날도 마영숙의 지시로 2층 창문을 닫고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다. 그런데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났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의식을 잃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수연이 내 곁에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보였다. 오빠, 왜 이래? 왜 이렇게 나약해졌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약하다고? 나는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견뎌내고 있는데?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수연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녀에게는 내가 집에서 쉬고만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어머님은 수연 앞에서는 항상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봐. 좀 더 활동적으로 살아. 나는 울컥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참았다. 수연아, 너만은 제발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알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수연이 잠든 후 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본 그 별들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외로운가? 수연아, 너만은 제발. 내 목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내 간절함이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마음을 알까?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알까? 다음 날 아침 마영숙이 또 나를 불렀다. 오늘은 집 전체를 대청소하라고 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내 운명이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대가였다. 그날 수연은 일찍 집에 왔다. 미용실에 손님이 적었다고 했다. 나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수연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 평소와 다른 점은 그녀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2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빗자루를 던지고 뛰어 올라갔다. 수연이 마영숙의 방에서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바닥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수연은 나를 보더니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유언장이었다. 내가 서류를 보는 동안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이게 뭔지 알아? 유언장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수연에게 물려준다고. 하지만 지금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마영숙의 명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엄마가 나를 쫓아냈어. 그때 나는 20살이었거든. 엄마는 내가 어리다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잠깐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재산 이전 날짜를 보니 수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다. 엄마가 날 속였어.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마영숙이 올라오고 있었다. 수연과 나는 얼른 서류를 정리했지만 늦었다. 마영숙이 방 안을 보더니 차갑게 웃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엄마, 이게 뭐예요? 수연이 유언장을 들어보였다. 마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런 옛날 일 왜 들춰내니? 다 너를 위한 거였어. 나를 위한 거라고요? 아버지 유언장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있어요. 마영숙은 비웃듯 말했다. 너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였잖아. 내가 관리해주지 않았으면 다 날렸을 거야. 그 순간 나는 마영숙의 진짜 모습을 봤다. 그녀의 눈에서 비열함이 번뜩였다. 딸마저 이용해서 재산을 챙기려 한 욕심쟁이였다. 수연이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껴안으며 마영숙을 노려봤다. 그녀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어쨌든 이제 다 내 것이야. 너희가 뭘 해도 소용없어. 마영숙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수연을 조종하고 나를 데릴 사위로 만든 것도 모두. 그날 밤 수연은 밤새 울었다. 나는 그녀 옆에서 등을 쓸어주며 함께 있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마음에 못이 되어 박혔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빠, 나 정말 바보였어. 엄마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수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였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보가 아니야. 가족을 믿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엄마는 나를 이용만 했어. 오빠한테도 그렇게 하고. 수연이 처음으로 내가 당한 일들에 대해 말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모른 척했을 뿐이었다. 수연아,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이 보였다. 결심에 찬 빛이었다. 안 괜찮아. 더 이상 엄마에게 오빠를 짓밟히게 둘 수 없어. 그날부터 수연은 달라졌다. 낮에는 평상시처럼 일하러 나갔지만 밤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찾았다. 어머니의 거래처, 은행 계좌, 부동산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뒤졌다. 수연아, 뭘 하는 거야? 엄마의 약점을 찾는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재산을 가로챈 사람이 완벽할 리가 없어. 수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 같았다. 침착하고 치밀했다. 며칠 후 수연이 뭔가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찾았어, 오빠. 그녀가 보여준 것은 마영숙의 탈세 관련 서류였다. 신고하지 않은 임대료 수입,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들, 그리고 각종 편법 거래 내역들이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커튼을 휘날렸다. 수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나는 처음으로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을 봤다. 그녀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강인한 여전사였다. 이제 시작이야, 오빠. 우리가 당한 만큼 되돌려줄 시간이 왔어.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연은 행동이 빨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나도 함께 갔다. 변호사는 우리가 가져간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탈세 부분은 확실하고 유언장 위조 관련해서도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주의를 당부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의 결정타를 날려야 해요.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마영숙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한 번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수연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마영숙에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함께 쇼핑도 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빠, 이제는 우리가 같이 싸워야 해. 혼자서는 안 돼.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아니야, 오빠. 오빠는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잖아. 이제 내가 오빠를 지킬 차례야. 수연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창밖에서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다. 마치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며칠 후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찾았다. 마영숙이 수연의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증거였다. 병원 CCTV와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했다. 이제 끝이야. 수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다. 나도 그 확신을 느꼈다. 우리의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최종 점검을 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마영숙의 긴 악행이 마침내 끝나는 것이었다. 마영숙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평상시처럼 손님들을 접대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수연도 평상시와 같았다. 아니, 더 밝았다. 어머니에게 꽃다발도 건네고 케이크도 함께 잘랐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저녁 8시 모든 손님들이 모인 거실에서 마영숙이 인사말을 했다. 다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때 수연이 일어났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연을 바라봤다. 마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느라. 수연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마영숙의 얼굴에 의문의 표정이 스쳤다. 그런데 엄마,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급변했다.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준다고. 마영숙이 벌떡 일어났다. 수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그 재산을 모두 가로채셨죠. 저를 속이고.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 보였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탈세 기록, 가명 계좌, 그리고 유언장 위조 증거까지. 마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황급히 수연에게 달려가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너 같은 배은망덕한 년. 하지만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높이 들었다. 이제 나가야 할 사람은 엄마예요. 손님들은 충격에 빠졌다. 마영숙의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당황했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봤다. 마영숙도 수연도 모든 손님들도.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저는 이 집에서 하인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남자이고 수연의 남편입니다. 마영숙이 소리쳤다. 감히 어디서 큰 소리를. 당신이야말로 어디서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을 우롱합니까? 그 순간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마영숙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수연이 내 옆으로 와서 내 팔을 잡았다. 이제 끝이에요, 엄마.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집은 적막했다. 마영숙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수연과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마영숙에 대한 법적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내용이었다. 탈세 혐의는 확실했고 유언장 위조도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마영숙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벌금과 추징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까지 팔아야 했다. 그녀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마영숙이 짐을 싸고 있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다. 수연이 내 옆으로 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빠, 우리가 너무 잔인했나?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우리 둘 다 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고통도, 분노도, 그리고 안도감도. 아니야, 수연아. 우리는 정당하게 행동한 거야. 마영숙이 집을 떠나는 날, 그녀는 우리에게 마지막 말을 했다.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진짜로. 그 말에는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적어도 진심이었다. 집은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 아니, 원래 수연의 것이었던 집을 되찾은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데릴 사위가 아니었다. 한 남자로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 앞 정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본 그 별들이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함께 살자.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수연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길고 어두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다. 복수는 미움에서 시작되었지만 끝내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준호와 수연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를 현실이다. 그러나 진실과 용기는 결국 승리한다.